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해법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을 뒤흔들었던 명태균 씨가 지금 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조사에 앞서서 경솔한 언행에 민망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Тисяч частина з цих військ вже брала участь в бойових діях і проти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Так, є вже втрати. Посмотрим, можем учения проводить. Почему нет-то? Которое говорит о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ам новизны-то никакой нет. Вот кто бы чего ни говорил, все, что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что было прописано в договор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I can't, corroborate those reports right now. It's something that we're looking into, but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see DPRK soldiers that have moved into that Kursk Oblast start to engage or have already started to engage Ukrainians on the battlefield. 자, 곳곳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북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곳곳에서 보이는 설명과 영상들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북한 군이 전투에 투입이 됐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단계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요,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 취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첫 교전 이달 4일 발생. 여기서 말하는 양측은요,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을 말하는 거죠. 4일입니다. 이달 4일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요, 북한군 러시아에서 상당수가 숨졌다. 교전 중에 사망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중에 어느 정도가 사상자가 나온지는 정확한 규모는 없습니다만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늘 북한군과 관련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Поселили наших друзе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Холодильник, плазма ебать, спальные места, нихуя себе, не на полу ебать, как мой генератор там стоит, газовая плита, чайник.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병사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투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도자 김정은의 노예적 족쇄와 그의 선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심리전에 들어간 거예요. 저런 목소리로 한국어로 북한군을 향해서 항복하라. 노예 상태에서 벗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영상은요, 북한군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걸로 보이는 막사 모습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진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게 지금 방금 전에 막사 영상도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어떤 방송 목소리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요,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의 파병 이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고요. 특히 규모도 10,000명 이상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그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질적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예. 관련 영상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박원균 교수님. 이미 네. 전투에 참여했고 다수의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곳곳에서 분석을 돼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 더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전투에 지금 11,000명까지 지금 뭐 크루스크에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대량의 사상자,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이른바 초기에 우리가 총알바지 정도 역할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 나토, 그러니까 유럽 나토가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교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질문을 받았는데 예. 아직은 그 쿠르스크에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다. 확인된다. 그리고 교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는 미 국방부가 확인을 했는데 예. 실제 교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금세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교전이 이루어지고 전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그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북한군의 무장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형 지물 같은 것이 북한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희생자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파병을 계속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방금 마지막 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전투라는 거는 더욱더 혹독한 전투가 될 것이고요.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북한이 추가적으로 파병을 할 가능성, 북한군 인원을 늘릴 가능성, 이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0,000명 넘게 파병을 한 것이 한 차례의 파병이 아니거든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 군의 편제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편제, 예를 들어서 소대에 한 10명이 있다. 그중에 5명이 희생을 당했다 하면 그 5명을 보충하는 병력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병력은 또 북한에서 계속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일각에서 이것도 사실 100%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만 뭐 앞서서 무슨 생포가 됐다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죄송합니다. 지금 크루스크나 등등 갔을 때 북한군이 신분 위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몽골계 소수민족 신분을 갖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처음 정보에는 그런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 양국이 아직도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분명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그 노골적인 그런 참전이 확인되는 순간 또 북한과 러시아는 다시금 이 제재 문제와 또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곧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분을 속여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판단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편제가 됐고 러시아가 제공한 군복과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엄연히 북한군이고 아무리 위장을 한들 이거를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렵다. 좀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앞서서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었는데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얘기 소개한 뒤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북러 조약, 이게 지난 6월에 체결됐거든요. 이 북러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련 시절에 북한과 체결한 동맹조약, 이거는 한참 60년대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되돌린 거다. 다른 건 없다. 새로울 거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961년 이른바 소련과 북한의 동맹조약이거든요. 자, 박웅우 교수님. 네. 지금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도 왜 못하겠나 이렇게까지 열어둔 상황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과거 소련 시절 거가 이건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얘기했거든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거는 지난 6월 달에 러북이 사실상의 동맹 조약을 61년 조약을 부활하고 나서 베트남에 바로 연이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61년 조약을 사실상 부활했다. 근데 헷갈려서 62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푸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면 이 조약은 발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푸틴이 한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예. 방금 말씀하신 4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시작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력 침공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4조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약이 있는데 조약 비준은 지난달에 그 러시아의 두마 하원에서 비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북한군은 조약 비준 전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 지역에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명분이 되죠. 왜냐하면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면 이거는 영토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 근데 이게 전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예. 푸틴의 그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오. 그럼 만약에 북한군이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으로까지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뜻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명백하게 그들이 맺은 조약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가. 그 예. 조약에서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그 국가 간의 조약, 규칙, 규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뭐 명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조약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군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예. 조약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파병을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반도에 유사시가 됐으면 우리가 파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참전해라.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이른바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약.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국가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지체 없이 지원과 도와야 된다. 이 조항이 지금 지난 6월에 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원래 동맹 조약이라는 의례껏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심각하게 봐야겠죠. 더군다나 말씀 나눈 것처럼 무력 침공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침공을 한 상태에서 참전을 했으니까 예. 뭐 이런 상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하는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러시아한테 참전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네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중국, 글쎄요, 중국과 북한은 이 정도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매우 북한과의 불편함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은 75주년인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난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가서 75주년을 기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는 뭐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다 끝나갑니다만 75주년. 이 5로 끝나는 5나 0으로 끝나는 것은 이들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크게 이것을 기념을 하는데 예.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75주년은 뭐 아무런 기념이 없죠. 그 기념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없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밀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선 이 경쟁 기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인은 금방 끝낼 수 있다 이런 걸 호언장담을 해왔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On the evening of November 5th, I will call Putin, I will call Zelensky. I say, we got to stop it. 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народ.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on the agenda for ending this war. 자, 박원균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하루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끝내려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뭐
그 트럼프 캠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다 압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는 당장 현 상태에서 평화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에는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런 그 방안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영토의 약 20% 가까이를 빼앗긴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평화협정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휴전협정 정도가 될 텐데 그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 단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도 트럼프는 이걸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나토의 국가들의 입장이겠죠. 그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나토 정상회의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국을 비롯해 4개국이 같이 가서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가 혹시금 다시 당선됐을 때 어떻게 트럼프의 미국이 빠져나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아마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 근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설사 이런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시작이 되더라도 그 협상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전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우리가 그 휴전협정을 맺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당장 뭐 몇 개월 내에 종전이 된다.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전쟁을 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종전 협상이 양측에서 협상태에서 만나더라도 그 사이에 서로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격하고 치열한 엄청난 전투와 전쟁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럼 또.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크죠. 오히려 더 공세가 강화돼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게 되는 그것은 꼭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희생이 더 나타날 수 있고 그 와중에 북한이 파병한 만약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희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트럼프 당선이란 변수까지 등장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군의 이야기 지금까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대통령께서 예.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정리님 야당도 인정을 좀 청리님 해야 돼요. 네. 자꾸 야당 하지 마시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바로 그게 또 가짜 뉴스인가요?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 좋아하세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80~90%가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생각이세요. 의원님의 생각. 그건 총리님이 생각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다라고는 말씀하지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오늘도 국회에서 이어졌군요. 오늘 국회도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인데 여기서 이런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물론 이게 낮 12시를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됐지만 오전부터 진행됐거든요. 끝난 뒤에 정치권의 관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입장이 뭘까였어요. 어제까지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 낼 때까지 또 주말을 넘기나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일찍 나왔죠. 오늘 오전에. 근데 그에 앞서서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살짝 걱정을 나오기 전입니다. 살짝 걱정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이전에 예. 그 전날 이제 엊그저께죠. 예. 뭐 중진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을 했어요. 예.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당일만이라도 음. 세트 마우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들 했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개부터 시작해서 이 11월에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표께서 이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평가만을 하기에는 앞으로의 전국들이 너무 많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표의 발언 한마디가 가지는 폭발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래서 아마 고심에 빠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말씀이 오늘 오전까지 말씀이었어요. 고심에 빠져 있다. 그리고 좀 가능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더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몇 시간 뒤에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글로써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국민들께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요구했던 5가지 중에 4가지가 설명이 돼 있네요. 저기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저거를 4가지가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야에서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맞은편에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네. 회견 다음 날이에요, 입장이. 네. 근데 이 다음 날이라고 강조가 되는 이유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민주당에서 공개했잖아요. 그때는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주말을 끼고 나흘 만에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하루 딱 지나서 네. 입장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이거는 빠른 입장 표현 왜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녹취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했다. 이게 불법 편집 조작된 어떤 녹취인지 그런 어떤 현상 파악하는 게 좀 필요했고 특히 또 지난번 4일 만에 그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많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당 대표가 입장 표명이 늦냐, 왜 숨어 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뭐 현상 파악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찍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상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다 수용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다소 좀 무리한 어떤 요구, 즉 대통령에게 뭐 사과를 하라든지 예.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라든지 또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과 담화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수용한 부분에서까지 또 늦게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 때문에 빨리 사실 뭐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뭐 빠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해도 빨리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뭐 하루가 지나서 했지만 앞서는 나흘이나 걸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입장의 앞부분 내용이 대통령의 사과,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 이 얘기를 다 해서 이거를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 오늘 입장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지금보다 더 주어는 당입니다.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시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붙이죠.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 앞에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요거 홍석준 전 의원님 마지막 부분이요. 네.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더
겸손해라. 누구 보고 한 얘기 같습니까, 저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런 겸손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 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고 약간 하기 지지율 때문에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이 정도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겸손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지금 대통령실과 또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낮고 겸손하게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특히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저 글 속에 표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준 소장님께 하나를 더 물어봐야겠네요. 네. 혹시 저 입장문을 내기 전에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좀 한동훈 대표가 소통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올린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표현이 나오기 전에도 조금 이제 우려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 외에 특히 예. 또 의원들은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지금 어제 시각을 오후에 약간 익명으로 보도된 거 보면 비판적인 예, 입장들 냈거든요. 비판적인 좀 시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우려의 좀 시선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시선을 거두고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른바 친한계 정치나 꼽히는 분들이 익명을 통해서 내놨던 그 반응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반응은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자, 신현영 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낸 입장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표명도 늦었고요. 예.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 늦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럼요. 어제 대통령께서 10시부터 기자회견했으면은 저녁에는 나왔어야죠. 아무래도 오후 타이밍에는 그것이 옳다,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발짝 늦었다는 거죠. 왜 한 발짝 늦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윤, 친한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시간이 하룻밤을 늦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정말 대통령실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전히 눈치 보는 소심한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내용에서도 보면은 마치 본인이 제안했던 5가지 요구 안에서 상당수가 반영이 됐다라는 자화자찬이고 긍정의 메시지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 사실 그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아니 정말 인정할 게 뭐가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겠다. 안 한 말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비평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당은 조금 더 쇄신하는 모습. 지금 특별 감찰관으로 지금의 그런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덮을 수는 없는 시점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노출록이 나온 이후에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같이 협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나름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담론에 머물러서 특별감찰관으로 지금의 여사의 잘못, 대통령의 그런 녹취록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대로 소명하려는 그런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지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게 글이에요. 물론 오늘 뭐 당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기자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로 이걸 입장을 낸 게 아니라 글을 올린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매우 수동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 한동훈 대표님 딱 이미지 하면은 본인이 딱 직언직설하고 예, 정확한 시간에 언론이랑 아주 친밀하게 계속해서 공론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언론에 먼저 유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그런 게 한동훈식의 정치였다면은 이제는 계속 수동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자신이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보수 지지자들이 본인을 또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부에서 눈치를 보는 상당히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면에서 원래 그 당과 정부를 변화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63%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팩이 다 어디 갔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본 것이냐, 고민을 한 것이냐, 눈치를 본 것이냐. 약간 두 분의 말씀이 약간씩 이 분석이 좀 달랐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당내 친한계 정치인들 얘기거든요.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자주 올리는데 오늘도 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부 정치낭인들이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 자, 야당보다 더 비방이라는 표현이 든다니까 이건 여당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당의 정치낭인.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좀 국민의힘 내부에 누굴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저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 정권 탄생에 기여 안 한 원조 김여사 라인들인 니들은 또 이거 표준말이 아닌 걸 쓰셨네요. 니들은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 원조 김여사 라인. 아무리 봐도 홍석준 전원님, 네. 아무리 봐도 친한계 정치인들, 친한계 인사들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에 했던 검찰에서 인연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 장관으로 된다든지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과정에 사실은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친분 관계가 사실은 결정적이었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많이 좀 주고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도 돼서 사실 원조 김 여사 라인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또 특히 또 우리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말한 것 중에 정권 교체에 별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저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대표 측으로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선 때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보궐로 이제 들어왔고 나머지 분들도 경선 내지는 좀 대선 캠프에서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꼬집은 건가요? 그렇죠. 꼬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당의 상황은 참 뼈아프게도 굉장히 좀 갈등의 골이 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보다 오히려 당 내에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나오는 이런 좀 현실을 좀 홍준표 시장이 좀 특유의 좀 신랄한 어떤 단어를 쓰면서까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정치 낭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 그랬어요.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내부의 적이 그 상대 당보다 더 미운 편입니다. 홍준표 지금 지사가 계속 꾸준하게 펫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계속 고민하시는 지사가 게 아니고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과 나를 차별화하면서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그 한동훈 친한계의 무리인 국민의힘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표현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 자해행위를 한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수양버들 흐느적거리거나 아니면 갓 들어와서 물정 몰라 날뛰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이 중진이 아니라 초선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치를 뭘 알아? 그러니까 초보 취급을 계속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정치 초보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패거리 있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권력에 빌붙는 그런 뭔가 소갈이 없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원조 보수 정권의 책임 당원들과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꾸준히 해온 거에 대한 차별화 시도를 하고 있는 어필의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이른바 윤한 갈등이 글쎄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다라는 생각을 줘온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등 이런 일부 또 당내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런 게 막 혼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민주당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통과를 시켰군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가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여당에서 반발도 했고요. 보겠습니다. 근데 여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거는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하는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단독이 처리됐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하는 속에서.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또 본회의 가고 표결이 이뤄서 통과가 되고 정부로 가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다시 또 재표결. 일단 이렇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표결까지 다시 왔다고요. 홍석준 전 의원님. 자, 지금까지 기자회견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반응까지 쫙 본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오늘 뭐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또 과거 사례처럼 또 가겠죠. 그럼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예, 뭐 저는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이 강제시켜서 대통령께서 제 요구를 하면 예. 이번에도 좀 아슬아슬은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어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칙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언급을 하셨고 예. 두 번째는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는 트라우마가 지난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특검이 가는 것이 이제 탄핵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오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찬성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 달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정교사라든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물론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아슬은 하겠지만 결국은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영 전 의원님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판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보면은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예. 우리랑 같이 가기 어렵다. 같이 가는 순간 우리도 같이 사망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느끼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디커플링 전략으로 가야 결국에는 예. 국민의힘이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앞으로도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아마 따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는 또 친윤 의원님들도 친윤을 부정하고 이탈하고 내가 언제 친윤이었냐.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원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요. 결국에는 헤어져야 우리가 산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역시 이제 다른 전망이에요. 두 분이 다른 전망 해주셨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 어떻게 보면 나왔던 내용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몇 가지가 보였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다음 순방이면 이달 중순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가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입니다라는 설명이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어제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번호의 휴대폰 얘기, 휴대전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자, 휴대폰 번호, 휴대전화 이런 얘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오늘 어떤 설명이 나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만간 개인 전화번호를 바꿀 예정이다. 다른 번호 이제 바꾸겠다. 전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과 자유롭게 하던 걸 관리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요게 또 하나가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또 알려진 게 있습니다. 화면은 하단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강훈전 비서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 뭘 하면서 약간의 뭔가 지적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훈전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직 지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뭐 이런 거 지원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본인이 지원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추가되면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 요거 두 분 전직 의원께 한번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야당으로서 신영영 전 의원님은 요 3가지 조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이것을 안 했으면은 사실은 자살골인 거죠.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예. 저는 강훈 비서관의 자진 철회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요거는 좀 평가하신다는 거네요. 예, 긍정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고요. 사실 APEC이나 G20를 이번에 가기로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예. 김 여사가 안 가시는 것도 만약에 갔으면 어쨌을까? 우리가 이전에 체코 순방 갔을 때 체코의 언론들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조명했습니까?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뭐 논문 조작 그랬던 구설수에 오른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그러면 더 큰 이슈로 지금 국내 정치의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해외까지 알려지게 되는 아주 망실살 있는 마이너스 외교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은 이제는 XX라고 마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근데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판단을 아마 하실 건데 아마 계속해서 은둔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조용한 내조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지금 보면은 핸드폰을 없앤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바꾼다.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 등 여러 가지의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불기소가 되고 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나중에 조명이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일부는 정리가 되긴 하죠. 하지만 SNS의 아이디가 그대로면 카카오톡이든 다른 SNS든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그냥 SNS 문자 주고받고 사실은 대놓고 공식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많은 핸드폰으로의 그런 정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것까지 핸드폰 바꾼다고 하는 것이 절단 뭔가 차단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소속의 홍석균 전 의원님은 후속 조치 한 3가지 정도가 오늘 좀 알려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강원 비서관이 뭐 한 거는 뭐 본인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살신성인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외교 순방까지도 못 간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사실 무슨 이익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90년대 초반까지도 영부인을 수행하고 안 하고 따라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영부인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는 같이 다녔었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최초로 영부인과 같이 이제 그 정상회의 올 때 같이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처음으로 영부인을 데리고 다니 그 정도로 사실은 영부인이 국가 원수의 어떤 그 부인으로서 외교 정상 활동을 할 때 영부인만의 또 역할이 분명히 큰데 이번에 APEC과 G20 이런 어떤 다자 국가 정상회담 자리가 사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부인 간의 어떤 우정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금 박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휴대폰이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면이 여기서 묻어나는데 보통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휴대폰을 완전히 이제 교체를 하고 하면은 대본에 뭐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 즉 지금까지 뭐 했는데 뭐 딱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딱 자르는구나. 번호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이런 어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과거 인간적인 어떤 연을 통해서 또 연락이 오면은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대통령이 국민과 또 소통하는 창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차제 그냥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전에 우리 신영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휴대폰을 뭐 은닉하고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이제 비판을 지금 하는데 야 이게 뭐 하면은 또 이렇게 비판하고 뭐 하면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영부인을 마치 아무런 어떤 그런 혐의점도 없이 마치 그 범죄자 취급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건지 민주당도 이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균 전 의원이 약간 호소를 야당에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 한동훈 대표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쭉 상황 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요. 오늘도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지율이 이렇게 남았네요. 아마 고민들을 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주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로고가 있네요. 근데 일제히 하락입니다. 여권 전체가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 상황과 관련된 질문 받고 설명을 좀 많이 내놨거든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뭐 또 어떻게 뭐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뭐 체질에도 안 맞고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한 가지 공개가 됐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정확하게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이죠. 근데 아래쪽입니다. 저 파란색으로 된 게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17%가 나왔습니다. 한 주 전에 19%가 나오면서 20%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간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74%가 됐고요. 자, 오늘 한때 이제 과거에 뭐 보수 중진, 보수 책사 이렇게 좀 꼽히신 분이 요 지지율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서 약간 걱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예.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대통령이 4대 계획 얘기 그만해야 돼요. 취임 초에 동력이 가장 많을 때도 4대 계획 중에 한 가지 계획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두 분 전직 의원께 똑같이 제가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전 네. 의원님, 뭐 신영훈 전 의원님도 같은 질문이에요. 홍석준 의원님. 다음 주 정도면 지지율 조사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결과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게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된 지지율 조사라고 통상 설명이 되더군요. 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약간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지지율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이지만 저는 반등하리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나온 저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제 화, 수, 목 3일에 걸쳐서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는 이틀 만에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관련된 뭐 이슈는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심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생긴 이유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명태균 씨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이제 출두해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명태균 씨 관련된 좀 이슈가 많이 좀 깔아앉을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순방 내지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이슈 이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좀 이슈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의 좀 소지가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혜영 전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지율 이거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지율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하락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지지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수목이 반영되는 건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이번 주에 반영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세에 기여를 한 것이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지역별로 좀 지지율을 보면요. 대구, 경북은 5%가 올랐고요. 그리고 부울, 경도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하락하고 또 충격적인 건 세종, 충청에서 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에 수도권과 지금 충청권에서의 민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녹취록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구나에 대해서 중도층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 한 가지고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 올랐던 이유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담화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 보수층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지지율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TK, PK에서 하는 것이 이 수도권과 중도층들의 그 실망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지지율은 어제 기자간담회 회견들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의료계의 반응도 뭐 의료개혁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마음을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지지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다.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두 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일주일 뒤면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는 정당 지지율도 있고요. 대선 주자 지지율도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보죠. 정당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주일 전에는 같았거든요. 32%씩. 근데 오늘 거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로 방향이 달랐어요. 차이를 보니까 오차범위 바뀝니다. 저 정도면은요. 7%포인트 차이 정도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음은 대선 주자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두 정치인만 좀 비교를 했어요. 쭉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조금 올라가는 지금 29대 14거든요. 오늘 나온 거는요. 한동훈 대표는 약간의 주춤 또는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신혜영 전 의원님.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있다. 통상 정치권은 그렇게 인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거듭해서 했어요. 그리고 뭐 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 약속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한동훈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지지율은 왜 하락세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다음으로 뭔가 한동훈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실망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표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부산 금정구에서 22%포인트 차이가 날 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차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소신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입장 표명에서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 아니면 눈치 보고 한 박자 늦고 이런 방식으로 보수를 어떻게든 안고 가면서도 뭔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수가 이게 개혁이 되겠는가 변화 혁신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는가? 그동안의 정체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그리고 당정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반사이익 못 얻는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녹취록을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이 정권의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낸 것 플러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당 자체로 공식적으로는 뭔가 탄핵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역풍이 맞을 만한 그런 과도한 움직임보다는 우리는 차근차근 다음 정권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충청권의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정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게 옳은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주는데 그게 뭔가 민주당이 차근차근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냐 분석이신데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장애 집회를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꽤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론의 그런 지지율에 장애 집회가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했고 사실은 뭐 큰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런 뭔가 장외 투쟁보다는 그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의 지금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음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겠냐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도층에게는 어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장외 집회를 하면서 민심을 끌고 가는 것은 또 지금 벌써부터 촛불 행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달 동안 탄핵을 외쳤던 그런 분들의 결집 이런 부분들도 도외시할 수 없고 또 조국 혁신당이 더 먼저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진보의 여러 성향들을 아우르기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면서 통과되면 오히려 더 대한세월호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같은 질문이요. 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대선주자 지지율이 약간 주춤 또는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그 집권 여당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현재 어떤 정부의 지지율과 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물론 합리적인 어떤 정책 어떤 방향에서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보다 더 좀 신랄하게 좀 대통령을 공격한다든지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이런 어떤 갈등의 요소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당사에서 그 한동훈 대표 퇴진하라고 지금 현재 한 2,000명, 3,000명 가량이나 지금 현재 모여서 지금 퇴진 지금 현재 그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 지지율에도 반영된 것 같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 집회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오를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음에는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심 선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요. 예. 많은 좀 영향을 받았고,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집권 여당은 현 정부와 같은 배를 좀 탓하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가서 일단 현 정부를 좀 승후시켜야만 현 집권 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지지율도 저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준비된 이슈는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명태균 씨 오늘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최영철 매일신문 편집은 나와 계신데 네.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막 이게 혼동이 되세요. 명태균 씨 하면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엮여 있는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조사받는 건 어떤 혐의 조사 오늘 받은 겁니까? 김희정 의원입니까? 김영선 전 김영선 전 예. 의원한테 그 공천을 예. 주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9천만 원을 받았다. 돈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그 정치자금으로 조성한 돈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죠. 정치자금은 정치 행위에만 썼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지출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공천 개입이 있다면 그 예.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다른 몇몇 공직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공천을 주겠다. 약간 돈 문제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니까 공천을 돈과 관련된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문제네요. 한 몇 명으로부터 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그리고 경남의 창원 제2 국가산단을 그 조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그것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고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사람의 땅 주인들로부터 그 땅 주인의 땅값이 오르니까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다. 예. 이러한 세 가지 혐의 정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수사를 했는데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빨리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도 지금 준비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조사가 빨리 끝냈다.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사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귀가를 한 거죠. 조사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앞서서는 명태균 씨가 조사 받으러 나왔을 때 모습, 지금 방금 전에는 조사 마치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변호인도 같이 왔거든요. 그 변호인이 설명을 오늘 오전에 좀 한 게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뭐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최영철 의원, 소영주 의원 똑같은 질문이에요. 최영철 의원. 그럼 사실 명태균 씨에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보도를 통해서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녹취도 공개되고 발언이 공개되고 해서 엄청난 혼란과 정치권을 뒤에 흔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명태균 씨도 그렇고 저 변호인도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녹취 내용들은 다 뭡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이 저는 오늘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빨리 끝난 거 보면 굉장히 사안에 비해서 침소봉대된 것이 굉장히 많다. 저분이 오늘 또 지팡이를 짚고 갑자기 어제 SNS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범죄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게 침소봉대된 피의자일수록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꼬리를 내립니다. 오늘 지팡이 짚은 것만 해도 약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제가 전과를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저분이 아마 한 6건 정도로 기소가 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 좀 형편없는 혐의가 많습니다. 이게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이 한 3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 조금 해주고 불법으로 돈 받은 거 그게 한 2건 정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창원의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 원 받고 다 당신 사무관 승진 시켜줄게. 이렇게 해놓고 사무관 승진도 못 시켰단 말입니다. 저분이. 결국 그 돈 다 돌려주고 벌금 받고. 이렇게 좀 수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뭐 하지만 자범 수준에 가까운 분인데 지금 너무 과대하게 평가가 되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이 김건희 여사님께서 자꾸 엉뚱하게 자꾸 이 전화나 문자 이거 답변을 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몇 가지를 갖고 저분이 허풍을 치면서 너무 이 사안이 부풀려졌다. 근데 저분이 실제로 한 것은 별로 없는데 결국 저분이 아마 다른 몇 가지 후보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명확한 사안이 나와서 수사가 빨리 끝난 것 같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사안이다. 저는 여태까지 너무 우리 국민들이 저런 이상한 분한테 휘둘렸다. 우리 국민들이 참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본인이 또 글을 올려요. 사죄를 하는 내용의 글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누구 얘기 해요. 근데 아무튼 사죄한다고 또 이렇게 밝혀요.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명태균 씨 이제 와서 뭔가 수습하려는 겁니까 지금? 네,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봐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뭐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본인의 이 수사가 창원지검의 수사가 돈의 흐름 외에는 볼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뒤에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돈의 흐름 속에서는 명태균 씨가 뭐라고 김영선 전 의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천의 과정에서의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 대통령 부부가 없이는 돈의 흐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어느 수순까지 수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나 명태균 씨가 저런 돈의 흐름만 파가면 금방 끝나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거기까지만 하면 꼬리 자르기식 그냥 생색내기용 수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미담이라고 얘기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왜 미담을 이렇게 질질 끌고 숨겨요? 대통령실에서는 미담이다. 내가 별것도 아닌 그 명태균 씨의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좀 경청하고 해줬을 뿐이다. 미담이라고 자랑하면 되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왜 미담 자랑 안 하셨어요? 부인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세강령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패널 방송들 이분들이 우리 시대 십상시고 오늘 저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요?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그들이 세상은 다 노랗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 방송과 언론과 패널들과 이 모든 이런 언론 매체인데 본인이 한
지난 행적들을 돌아보면 말이 됩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녹취록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거 공개하면 한 달 안에 탄핵시키고 하야시킨다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명백한 증거들 다 가지고 있다 육성 파일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모든 국민들한테 색안경을 끼워놓고 나서 무슨 지금 언론과 많은 검찰에서는 그 안경을 벗겨서 제대로 보게 하려고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만 뭐 이분을 워낙 타결한 식견과 의지할 수 있는 선생이라 하지만 국민들은 명태균 씨를요 그냥 일개 정치부로 보고 말하는 걸 보면 사기꾼 외에는 그렇게 뭐 존경할 만한 선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발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정신을 차려서 좀 반성하고 좀 사죄하는 어떤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설명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런 정도가 핵심일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는 뭐 부적절한 일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었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공천도 사실 이게 이제 공천 의혹처럼 좀 비춰졌는데 당의 공천에 왈가왈가 할 수 없다. 왈가왈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여한 바 없다라는 그 부인의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최규실 의원, 지금 검찰 수사가 아까 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주로 거기인데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도 창원지검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또 다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돈이 연관됐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 자금하고 그런 걸 다 맞춰봐야죠.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고 야당이 계속 주장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 부부가 정말 관여가 돼 있는지 그것을 다 밝혀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죠, 저분이. 그러니까 아마 전화기나 이미 압수수색을 했을 터이고 전화 그리고 자신의 통장 전부 다 제출했을 것이고 검찰도 그 기록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와는 관련이 아마 안 나왔으니 빨리 나왔겠죠. 만약에 그 관련성이 있으면 저분은 밤샘 조사를 하고 며칠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아마 저분이 다른 걸로 후보자들이나 뭐 다른 선거에서 몇 가지 부정에 그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도 소명을 했을 것이고 저는 대통령 부부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분은 허풍이 너무 떨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렸을 뿐이지 저분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 공무원 사무관도 승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풍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이 나라가 사실 허풍과 거짓에 이렇게 휘둘릴 만큼 참 그 약한 나라인지 참 후회가 될 뿐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 보면은 오늘 귀가했는데 내일도 조사한다거든요. 그러면은 이틀 연속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건데, 소영 조사님. 명태균 씨 조사 자체는 오늘 일찍 귀가하는 건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추가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몸이 불편하다 이런 걸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호소했던 것 같아요. 조사가 다 안 끝났다고 한 거 보면 오늘 다 맞춰진 건 내일 또 간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내일 조사를 받고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내일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명태균 씨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허풍이 심한 부분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100으로 봤을 때. 뭐 허풍 자체가 한 80에서 90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에서 20%의 사실은 존재한다. 이유가 뭐냐면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왈가왈부 공천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그럼 그 육성에서 공천 얘기는 안 했나요? 안 들으셨나? 그다음에 이 공천 말고 명태균 씨랑 부적절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적절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랑. 그러니까 사실이 아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없었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허풍의 80%는 걷어내고 사실의 20% 내에서 적절한 일과 부적절한 일을 가려내는 거. 이게 검찰의 수사 이번에 방향이 돼야 되지. 대통령 부부는 그냥 비껴내놓고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강혜경, 명태경,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걸로 만에 하나 창원지검이 수사를 맞춰질 공산이 있다면 이거는 또 특검으로 가는 또 전국을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좀 녹취 많이 갖고 있다. 뭐 제보 받아서 많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해요. 오늘도 좀 나왔거든 설명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보센터를 통해서 이미 좀 많은 제보가 있었고요. 예. 또 수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공개된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예. 내용과 또 상황을 봐서 더 이상의 또 그 충격적인 녹취나 이런 증거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최영주 소장님, 민주당이 좀 뭐라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 그래요. 뭔가 좀 결정적인 녹취를 갖고 있는 건가 아닌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 아직까지는 뭐 그걸 내놓은 것 같지는 매일같이 조금씩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야 이거는 결정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의 이 육성 자체가 매우 큰 파장이 있는 결정적인 녹취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인하지도 그런다고 해서 또 시인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뭐 공천 개입한 적 없다고 했으나 뭐 공천 뭐 그거 좀 하는 게 의견 개진이지 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분석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에 버금가는 수준. 근데 이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이 일련성 있게 좀 공개를 하려면 뭔가 압축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짜깁기를 했다. 편집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중요한 녹취들을 지금 선별해내고 있다. 듣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철 의원님. 오늘 그 검찰이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아주 협조적인 피의자나 참고인은 자주 돌려보내서 그 관련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내일 올 때는 이거 들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아주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모를 밝히는데 아주 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모는 조만간에 아주 쉽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에 저분은 허풍을 했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말 실수를 많이 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저분이 여러 가지로 사기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준법 의식이 매우 결여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자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가벼운 혐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모든 전모가 나올 것이다. 그 녹취에 관해서도 다 나올 것이고 대통령 부부가 저분과 뭐 공천 거래가 있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번 수사만큼 아마 명쾌하게 받아들여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조사를 받는다 그러군요. 보니까 방금 전에 속보로 좀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무슨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도 하기도 그랬네요. 보니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일 회동입니다. 키워드 단순한데요. 지금 누굽니까? 저 뒤쪽에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전직과 현직.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만난 거죠. 이게 며칠 됐는데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이요. 며칠 됐어요.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럽 출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독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독일에 체류 중이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연말에 돌아온다는 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두 인물이 독일에서 만난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냥 만난 거지. 뭐 독일 갔으니까 생각나서 얼굴 본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도 있어요. 자, 경기도 관계자 화면 다시 불러주세요. 경기도 관계자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요. 이재명 대표 의식하지 않은 그냥 만남입니다. 여기다 왜 이재명 대표는 왜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달 15일, 25일에 각각 1심 선고 2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회동이 김동연, 김경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기사가 제목들이 그래요. 1심 선고 앞두고 점점점점 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로 아는 사이에서 또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로 뭐 외국에 가 계신 위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거지. 두 분 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뭐 오해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죠. 두 분 다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갔던 거거든요. 네. 민주당 뭐 지금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나 지금 독일에서 만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예.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당장 이번 재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이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철 의원, 이거 뭐 독일 갔으니까 그저 의례껏 얼굴 한번 반갑게 본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겁니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라서 굉장히 바쁜데 먼 길에 그 비행기값까지 들여서 간 거 보면 뭐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 사실 뭐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모셨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보면 당시 김대중 정부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인재 대세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는 이인재다. 이렇게 그런 경로가 강하게 형성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뒤집어 버렸죠. 그 강한 대세론을 뒤집고 노무현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 광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인재 대세론을 단숨에 뒤집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다는 이회창 대세론까지 뒤집어버리죠. 그럼 모든 대세론을 다 뒤집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세론을 뒤집어본 김경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대세론 이렇게 하면 뒤집는구나. 이거 대세론 별거 아니다. 그리고 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재수 끝에 대통령까지 또 밀어 올려봤죠.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당선된 사례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대세론을 뒤집어서 노무현이라는 바람을 일으켜본 그런 경험도 있고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김경수 지사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몇몇 안 가는 그런 선거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동연 지사는 그 지혜를 아마 빌리러 갔을 겁니다. 김경수를 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돼야 되니까 당신이 좀 지혜를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 이런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뭐 이런 것을 아마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순순히 그 지혜를 빌려줬을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도 그 있을 지혜를 텐데. 왜 빌려줘? 내가 쓰죠.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 그럴 거 수도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아마 덕담 정도 오고 갔을 터이고 아마 생각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두 사람도 아마 상당 기간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 두 사람이 어떤 경쟁을 해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 산이 멀고 그리고 뭐 워낙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카리스마, 헤게모니가 강구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먼다. 하지만 저 두 사람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쓰러뜨릴 모의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초일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이라고 하죠. 초일회. 근데 이런 일정을 지금 잡고 있다 그래요? 김동연 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강연으로 좀 초청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요 연말에 김경수 전 지사 들어오면은 접촉을 모색해서 역시 뭘 좀 모실라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있답니다. 정주 시장님, 이것까지 포함해서 독일 회동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독일 회동이 무슨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해서 미리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이미 김동연 지사가 그 행사가 독일에서 잡혔고 우연찮게 원래 영국에서 그 에버트 재단 어떤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던 김경수 전 지사가 독일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먼 길 갔는데 아는 사람이 먼 타역에 있으면 연락해서 만나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독일까지 가는데 힘들어요. 간 김에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으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선고 없으면 이거 만나는 건 당연히 예전에 알았던 그것도 뭐 서로 간에 원수지간도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맥을 같이 하면서 같이 봤던 분들인데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사안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예. 그리고 정작 또 이런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뭐 곱지 않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만남들은 좋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을수록 뭔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에서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지금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얘기잖아요. 독일에서 만났던. 요게 지금 이슈로 좀 주목을 봐서 그런데 앞서서 지난 8월에 김동연 지사가 일찌감치 김경수 전 지사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었네요. 보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건 소영주 선생님 이걸 좀 봐주세요. 네. 이게 8월이에요. 벌써 몇 달 됐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환영합니다. 그때 복권 그 시절이군요.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진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역할 기대합니다. 라고 일찌감치 꺼내놓고 독일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무슨 역할 기대한다는 아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자산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다음에 뭐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뭐 어떤 사면 복권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뜻을 못 펴봤기 때문에 복권이 됐으니 당연히 어떤 옆에서 같이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큰 날개를 한번 펴봐라. 역할을 좀 해보셔라. 라고 권유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어젠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국민의힘 쪽엔 천목회인가? 예, 천목회. 예, 천목회에서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다가 또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포스트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정치인들의 어떤 교류와 의사표현. 따져보면 김동연 지사가 아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우는 부분들은 본인이 대선에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서 본인의 세력으로 좀 규합을 하겠다는 것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체의 움직임이 아예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통해서 뭔가 당에서 중심을 잡고 와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뭔가를 쟁탈하겠다? 저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네,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지금 11월이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오래 걸렸던 재판 2개의 1심이 이제 정해지는 때가 11월이거든요. 15일과 25일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있죠? 이게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이네요. 이 주말에 이제 민주당 집회가 지난주에 됐지만 내일도 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려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9일 내일입니다.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 많이 나와서 뭘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호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지금 총동원령 내렸네요. 그러면서 무죄를 예상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유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최영철 위원. 이 부분이요. 무죄 예상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유죄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이 시각을 보였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첫 번째는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집회에 다수의 집회를 열어서 그리고 연속적인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흔들립니다. 재판부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흔들어보자, 사법부를 한번. 그래서 내 1심 판결에 재판 영향을 한번 미쳐보자.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심 판결 이후라도 나는 이렇게 강고한 신의적인 시위대를 갖고 있다. 이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거야. 재판부가 저렇게 계속 2심, 3심까지 저런 식으로 재판한다면 이분들이 사법부를
아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심 판결이나 3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법부의 판단은 정의의 판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일단 흔들어 보자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조인 출신인데 저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면서도 법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저런 모습을 장외에서 보인다는 것은, 저것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공화국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민주공화국의 통치자로서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저런 시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행동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준수 의원님, 네. 지금 야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저 집회에 대해서 이제 이 여당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 지키려는 뭐 방탄 집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권 인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주말에 집회 목적은 특검을 주장하는 집회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아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죠. 제목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위해서 규탄 대회입니다. 근데 무죄 주장은 전혀 안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무죄 주장이요? 뭐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으나 그 말하자면 규탄 대회가 예.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를 잘못 배워가고 계시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본인도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재판부를 어떻게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사법부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원령이요? 국민의힘은 동원령 안 합니까? 동원령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안 해봐서 한동훈 대표가 예. 아직 ABC를 모른다. 정치의 유학이 있기 때문에 동원령이 마치 뭔가 어떤 뭐 누군 어떤 국가의 시스템에 예.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 여론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면 재판부가요,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도 안 해줬고요. 사건 병합도 안 해줬어요. 이미 재판부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겁을 먹었으면 그거 다 해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재판부대로 간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집회가 잡혀 있군요.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굉장한 비판을 또 하고 내놓은 상태입니다.